조선 왕조 500년 빛빛 왕좌의 대서사시 1392년 새 아침이 밝았으나 그림자는 길더라.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축제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392년 7월 17일 한여름의 뙤약볕이 내리쬐던 개경수 창궁의 마당은 겉으로 보기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환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태평소와 북소리가 궁궐담장을 넘어 저잣거리까지 둥둥 울려 퍼졌지요. 고려라는 500년 묵은 거목이 쓰러지고 조선이라는 새싹이, 아니 거대한 맹수가 포호하며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만세를 불렀고 신하들은 감격에 겨워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단상 아래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구석자리를 한번 보시지요. 그곳에 한 남자가 씹어 삼킬 듯한 표정으로 술잔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붉은 관복 대신 수수한 옷차림을 한 남자, 바로 이성계의 5번째 아들 이방원입니다. 그의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립니다. 지금 그의 귀에 들리는 저 웅장한 아악 소리는 승리의 찬가가 아니라 자신을 조롱하는 비웃음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는 들고 있던 술잔을 단숨에 비워버리고는 옆에 앉아있는 형 이방과에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립니다. 형님, 술맛이 참으로 달지 않습니까? 아주 꿀맛입니다. 꿀맛이야. 우리가 목숨 걸고 흘린 피가 저기 저 높은 분들의 술잔에는 달콤한 포도주가 되어 담겨있군요. 이방과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황급히 동생의 옷자락을 잡아당깁니다. 방원아, 목소리를 낮춰라. 오늘은 아버님께서 고위에 오르신달다. 보는 눈이 많아. 제발 그냥 웃어라. 웃어야 산다. 웃으라고요? 이방원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그의 시선은 옥좌에 앉아있는 아버지 이성계를 지나 그 옆에 꼿꼿하게 서있는 한 노인에게 꽂힙니다. 희고 긴 수염을 바람에 날리며 마치 자신이 이 나라의 주인인 양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 삼봉 정도전입니다. 이방원의 눈매가 매섭게 찢어집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 늙은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선주교에서 정몽주의 머리를 철퇴로 부수었습니다. 온 세상의 욕이란 욕은 다 뒤집어쓰고 살인귀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잔치상이 차려지자 상석을 차지한 건 칼을 휘두른 아들이 아니라 붓을 든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단상 위에 있던 정도전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왕자들의 자리로 다가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 여유로움이 이방원의 속을 더 뒤집어 놓습니다. 정도전이 이방원 앞에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아주 인자한, 그래서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을 건넵니다. 정한군, 표정이 어찌 그리 어두우십니까? 새 나라가 섰습니다. 이제 칼은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말은 풀어주어 쉬게 해야 할 때입니다. 왕자님께서도 이제 그만 살기를 거두시고 학문에 정진하시어 성군의 도를 익히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방원은 쥐고 있던 술잔이 으깨질 정도로 힘을 줍니다. 칼을 녹여 보습을 만들어라. 사냥이 끝났으니 솥에 들어가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차마 그 자리에서 폭발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님을, 자신의 발톱이 아직 덜 자랐음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대감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제가 아직 수향이 부족하여 기쁨을 얼굴에 다 담지 못했습니다. 내 칼이 녹슬어 흙이나 파게 될지 아니면 다시 날이 서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튑니다. 정도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이방원을 잠시 응시하더니 이내 허허 웃으며 등을 돌립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이방원의 심장에 박히는 화살 같았습니다. 정도전이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개국공신들의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합니다. 1등 공신 백응념, 1등 공신 조준, 1등 공신 정도전.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정도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이방원의 이름은, 그리고 형제들의 이름은 불리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왕족이라는 이유로 껍데기뿐인 자귀를 던져줄 뿐 나라를 이끌어갈 핵심 권력에서는 철저히 배제된 것입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무르익어 가는데 이방원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무거운 납덩이를 매단 듯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수창궁의 연회는 더욱 질펀해졌습니다. 술 취한 신하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기생들의 노랫가락이 구성지게 흐릅니다. 이방원은 슬그머니 연회장을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궁궐 뒤편 후원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주지만 가슴 속의 불길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는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 서서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 하늘 떠 있는 달이 마치 정몽주의 찰린 머리처럼 보입니다. 포온 선생, 보고 계시오. 당신을 죽이고 만든 나라가 꼴랑 이 모양이요. 내가 겨우 저 늙은이들의 들러리나 서려고 당신을 죽였단 말이오. 이방원은 나무줄기를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친 껍질에 주먹이 찢겨 피가 배어 나옵니다. 하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배신감과 모멸감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피 묻은 주먹을 입가에 가져다 댑니다. 비릿한 피냄새. 아, 이 냄새입니다. 선죽교에서 맡았던 그 냄새. 이방원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방금 전까지의 억울함과 분노는 사라지고 맹수와 같은 서늘한 살기만이 남습니다. 그래 정도전, 네가 꿈꾸는 세상이 재상들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왕은 그저 상징으로만 존재하고 똑똑한 신하들이 나라를 쥐락펴락하겠다고? 어디 한번 해보라지. 하지만 명심해라. 이 나라 조선의 주춧돌 아래에는 내 칼에 죽은 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피의 주인은 바로 나, 이방원이라는 것을. 바람이 휑하니 불어와 나뭇잎을 흔듭니다. 그 소리가 마치 칼을 가는 소리처럼 서걱거립니다. 이방원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그의 발걸음은 아까와 달리 묵직하고 단호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아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몫을, 아니 이 나라 자체를 집어삼키려는 야심가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저가 있는 곳을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아직 그를 따르는 젊은 무인들이, 그리고 정몽주를 칠 때 함께했던 피 묻은 동지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한편 화려한 연회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시각, 궁궐 깊은 곳 편전에서는 또 다른 은밀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타오르는 방 안, 갓 왕위에 오른 태조 이성계가 침상에 힘없이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불패의 장군이었지만 세월 앞에서는 그도 어쩔 수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역시나 정도전이 앉아 있습니다. 이성계는 떨리는 손으로 정도전의 손을 잡으며 쉰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삼봉, 내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잠을 자도 개운치가 않고 자꾸만 꿈에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 괴롭히네. 내가 왕이 된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전하, 심려치 마시옵소서. 장업은 했으나 수성은 이제부터입니다. 전하께서 중심을 잡으셔야 이 나라가 만세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세자를 책봉하는 일입니다, 전하. 나라의 근본을 하루빨리 세워야 딴 마음을 품는 자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세자라. 이성계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장성한 아들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첫째 방우는 산으로 들어가 버렸고 둘째 방과는 유약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방원인데, 이성계는 방원의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몸서리를 칩니다. 너무나 닮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일까요? 방원이는 안 돼. 그 녀석은 칼이야. 왕이 칼을 쥐고 휘두르면 백성들이 편할 날이 없어. 나는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네. 피냄새는 나 하나로 좋게. 그렇다면 전하, 강씨 부인의 소생인 막내 방석이는 어떻습니까? 아직 어리지만 총명하고 성품이 온화하니 잘 가르치면 성군이 될 제목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가르치겠습니다. 방석이? 그 어린아이를? 허허, 방원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신이 맞겠습니다. 전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제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습니다. 촛불이 크게 일렁입니다. 이성계의 긴 침묵 끝에 마침내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집니다. 그래, 자네만 믿네. 방석이를 세자로 삼겠네. 아,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호랑이 새끼를 곁에 두고 하룻강아지에게 왕관을 씌우겠다니요. 이 결정이 훗날 한양 바닥을 피바다로 만들 줄은 천하의 정도전도 이성계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던 것일지도 모르지요. 이 소식이 전해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양의 하늘은 야속하리만치 맑았습니다. 어제 마신 축배의 숙취가 채 가시기도 전 궁궐 대문 앞에는 노란 방문 하나가 나붙었습니다. 붓으로 쓴 먹물이 아직 마르지도 않아 번들거리는 그 종이 한 장에 조선의 운명이 그리고 이방원의 목숨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선비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웅성거립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장자인 방우일까? 아니면 개국의 1등 공신 방원일까?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동자가 종이 위를 바쁘게 훑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멈춘 곳에서 단식인지 비명인지 모를 소리들이 터져나옵니다. 세자, 의안대군, 이방석. 방석? 11살짜리 방석이?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옆 사람을 찔러봅니다. 이보게, 내가 잘못 본 것인가? 아니, 저 젖비린내 나는 어린애가 세자라니? 그럼 호랑이 같은 형님들은 다 어쩌고? 저잣거리의 쑥덕거림은 삽시간에 바람을 타고 이방원의 사저 정안군 저택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시각 이방원은 마당에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가 그의 분노를 대변하듯 부들부들 떨립니다. 관역의 정중앙 붉은 점을 노려보는 그의 눈매가 선을 합니다. 그때 대문이 벌컥 열리며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가결초 병사 하나가 들이닥칩니다. 흙투성이가 된 무릎을 꿇으며 바들바들 떠는 꼴이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것 같습니다. 나으리, 대궐서 교지가 내려왔습니다. 세자가 책봉되었답니다. 이방원은 화를 쥔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관역에 고정한 채 무심한 듯 툭 내뱉습니다. 그래? 그래서 누구냐? 형님이냐? 아니면 나냐? 병사는 입을 벙긋거릴 뿐 차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침 삼키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릴 정도의 정적. 이방원은 천천히 화를 내리고 병사를 내려다봅니다. 그의 눈빛이 묻고 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말을 해라. 꿀먹은 벙어리라도 된 게냐? 누구냐고 물었다. 의안대군 방석하기 시옵니다. 순간 핑 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이방원의 손을 떠난 화살이 관역을 크게 벗어나 담벼락에 꽂혀 파르르 떨립니다. 빗나간 화살. 그것은 마치 이방원 자신의 처지 같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병사를 바라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누구? 방석이? 내 막내 동생 그 콜릭의 방석이 말이냐? 예, 그렇사옵니다. 전하께서 정도전 대감의 진언을 받아들여 그리 결정하셨다고. 이방원의 입에서 헛바람이 픽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그러다 점점 크게, 나중에는 마당이 떠나가라 미친 듯이 웃어젖힙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처절한지 처마 밑에 참새들이 놀라 후두둑 날아오를 정도였습니다. 그는 옆에 놓여있던 탁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쨍그랑 찻잔이 산산조각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미쳤어. 다들 미쳤어. 아버지가 노망이 나신 게야. 아니지. 그 늙은 여우 정도전이 아버지를 홀린 게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정몽주의 머리통을 깨부수고 온갖 더러운 피는 내 손에 다 묻혔는데 이제 와서 뭐? 방석이? 전쟁터 한 번 나가본 적 없는 그 핏덩이를 왕으로 모시라고? 나더러 이 이방원이더러 그 어린애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이방원은 헐떡이며 마당을 서성입니다. 가슴속에 용암이 끓어오르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칼을 들고 궁으로 달려가 정도전의 목을 베고 아버지에게 따져 묻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 안채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여인이 걸어 나옵니다. 차가운 얼음장 같은 표정, 흔들림 없는 눈빛. 이방원의 아내 민씨 부인입니다. 그녀는 난장판이 된 마당을 한번 훑어보더니 깨진 찻잔 조각을 피해 또각또각 이방원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만하십시오, 대감. 하인들이 봅니다. 부인, 지금 체면 차리게 생겼소. 들었소?
방석이란 말이요, 방석이. 내 배다른 동생 강씨 그 여우 같은 여편년의 아들놈이 세자가 됐단 말이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나라요? 민씨 부인은 싸늘하게 이방원을 쏘아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날카롭게 이방원의 귓가에 박힙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그릇이나 깨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전하께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세자를 바꿔주신답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건 단순한 후계자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고? 민씨 부인이 한 걸음 더 다가와 이방원의 옷깃을 고쳐주며 속삭입니다. 삼봉 정도전입니다. 그자가 왜 하필 힘없는 막내를 세자로 올렸겠습니까? 대감이나 아주버님들은 다루기 힘들거든요. 머리 크고 힘있는 왕자는 필요 없다 이겁니다. 자기 손바닥 위에서 놀아날 어린 인형이 필요했던 거지요. 이건 대감의 자리를 뺏은 게 아닙니다. 대감의 목숨을 노리고 들어온 칼날이란 말입니다. 이방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분노에 가려 보이지 않던 진실이 안에 차가운 독서를 통해 비수처럼 꽂힙니다. 목숨을 노리고 들어온 칼날. 그렇습니다. 세자가 정해졌다는 것은 나머지 왕자들은 잠재적인 영모의 씨앗이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야심만만한 이방원은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대상 1순위였죠. 부인, 그럼 나는 어찌 해야 하오? 이대로 앉아서 죽으란 말이오? 민씨 부인은 이방원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아주 기묘한 소름 끼치도록 아름다운 미소를 짓습니다. 죽다니요? 누가 죽습니까? 우리가 왜 죽습니까? 뺏겼으면 다시 찾아와야지요. 아니, 애초에 대감의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명분을 택했지만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당장은 납작 엎드리세요. 죽은 듯이 숨소리도 내지 말고 엎드려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저들이 방심하고 자만하고 틈을 보일 때까지. 그때가 오면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씹어 드세요. 아주 뼈까지 오드득 씹어 드세요. 이방원은 아내의 눈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 눈 속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괴물을 봅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보다 더 무시무시한 괴물이 아내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분노로 뜨거웠던 머리가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래, 부인 말이 맞소. 내가 경솔했소. 정도전, 내 기꺼이 니놈의 뜻대로 놀아주지. 니놈이 만든 그 잘난 재상의 나라가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자고. 그날 밤 이방원의 사조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는 그 집은 마치 거대한 무덤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동자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을 따르는 사병들, 종몽주를 쳤던 조영규호, 그리고 권력에서 소외된 무신들이 하나둘씩 쥐도 새도 모르게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없이 술잔을 돌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대군마마, 명만 내려주십시오. 당장이라도 궁으로 쳐들어가 저 간신배들의 목을 베겠습니다. 기다려라. 아직은 아니다. 이방원은 어둠 속에서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사냥감이 가장 살이 오를 때까지, 가장 방심하고 늘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아버지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아버지의 눈을 가리고 있는 저 더러운 껍질들을 내 손으로 벗겨낼 뿐이다. 아주 고통스럽게 말이다. 한편 세자 책봉 소식을 들은 또 한 사람, 이방원의 형 이방관은 어땠을까요? 그는 소식을 듣자마자 먹던 밥상을 물리고 헛구역질을 해댔습니다. 그는 무인이었지만 피를 싫어했습니다. 동생 방원이가 정몽주를 죽일 때도 그는 벌벌 떨며 숨어 있었지요. 방원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핏바람이 불 거야. 또다시 핏바람이 불 거라고. 나는 싫다. 나는 싫어.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방구석에 처박혔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요. 개경의 거리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태평성대라며 노래를 불렀지만 속으로는 다들 숨을 죽이고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공기가 끈적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을 깨트린 것은 다름 아닌 정도전의 다음 수였습니다. 왕자들을 껍데기로 만든 것도 모자라 아예 손발을 묶어버리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사병 혁파논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라 하고 누군가는 바른 것을 세우는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1393년의 개경에서 정치는 곧 무장해제였습니다. 상대방의 손에 들린 칼을 빼앗지 않으면 내 목이 달아나는 살벌한 게임 말입니다.
세자 책봉으로 이방원의 뒤통수를 후려친 정도전은 그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두 번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진법 훈련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겨진 사병 혁파의 칼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평이 사사 회의장,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고 신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상석에 앉은 정도전이 두루마리를 펼칩니다.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마치 마른 번개처럼 회의장을 때립니다. 그는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그러나 내용은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합니다. 지금 북방의 여진족이 시끄럽고 남쪽에 왜구가 창궐하고 있어. 허나 우리 군사들의 기강은 해이하기 짝이 없어. 이는 군대가 일원화되지 않고 각 왕자와 공신들이 사병을 거느리고 제멋대로 훈련하기 때문이요. 이에 본관은 명하노니 앞으로 모든 군사는 국가의 통제하에 둔다. 왕자들과 공신들이 거느린 사병들을 모두 관군에 편입시키고 내가 직접 만든 진도에 따라 합동훈련을 실시할 것이요. 이에 불응하는 자는 영명으로 간주하여 엄벌에 처하겠소.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영명이라니 왕명을 거역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건 그냥 협조 요청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칼을 다 내놓지 않으면 반역자로 몰아 죽이겠다는 협박입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리며 서로 눈치만 살피는데 쾅 하고 탁자를 내려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방원입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정도전을 쏘아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선봉대감,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사병을 내놓으라니. 그 사병들이 누구요?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 조선을 세울 때 맨 앞에서 피 흘리며 싸운 내 동지들이요. 내 수족과 같은 아이들이란 말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을 다 뺏어가겠다고?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이요? 아니면 대감의 사욕을 채우리 위한 일이요? 정도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방원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동요도 미안함도 없습니다. 오직 차가운 이성만이 번득일 뿐입니다. 전한군, 말씀을 삼가시오. 사욕이라니 나라의 군대를 하나로 합쳐 국방을 튼튼히 하자는 것이 어찌 사욕이란 말이오. 그리고 동지, 수족, 그게 바로 문제란 말이오. 왕자가 개인적으로 병사를 거느리고 있으면 그 칼끝이 어디를 향하겠어? 외적을 향하겠어? 아니면 궐 안을 향하겠어? 뭐라고요? 지금 나를, 우리 형제들을 역적 취급하는 겁니까? 역적이 되고 싶지 않으면 따르시오. 사병은 사사로운 병사입니다. 왕의 나라에 사사로운 병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백성은 전하의 백성이요, 모든 군인은 전하의 군인입니다. 왕자님께서 진정 전하께 충성하신다면 그 사병 명부를 당장 병조에 넘기시오. 만약 거부하신다면 왕자님께서 딴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원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딴 마음? 누가 누구에게 딴 마음을 운운한단 말인가? 아버지를 왕으로 만든 게 누구인데? 그는 부들부들 떨며 정도전에게 다가갑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한 뼘도 되지 않을 만큼 가까워집니다. 이방원이 이를 악물고 씹어뱉듯 속삭입니다. 삼봉, 당신 정말 이럴 거요? 호랑이의 이빨을 다 뽑고 발톱까지 뽑아서 나를 아주 병신으로 만들 작정이군. 그래야 당신 마음대로 당신이 만든 그 꼭자기 세자를 데리고 천년만년 해먹을 수 있을 테니까. 내 말이 틀리요? 정도전은 그 살기 어린 속삭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대꾸합니다. 호랑이가 산에 있으면 산군이지만 마을로 내려와 사람을 해치면 그저 짐승일 뿐입니다. 왕자님, 저는 왕자님이 짐승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법 훈련에 참여하십시오. 병사들을 이끌고 나오십시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전하의 명령입니다. 이방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허리춤에 칼을 뽑아 저 건방진 늙은이의 목을 베고 싶었지만 회의장 안에는 정도전의 눈과 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하의 명령이라는 말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태조 이성계는 지금 철저하게 정도전의 편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섭니다. 좋소. 아주 잘 알겠소. 대감의 중심 내가 뼈에 새겨 듣겠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칼이라는 건 남의 손에 쥐어준다고 해서 그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니오. 내 병사들이 관군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까지 대감 것이 될 것 같소? 착각하지 마시오. 이방원은 획 몸을 돌려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조정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정도전은 진법 훈련을 핑계로 왕자들과 공신들을 매일같이 훈련장으로 불러냈습니다. 땡볕 아래서 먼지 구덩이 속에서 왕자들은 일반 병사들과 똑같이 구르고 뛰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왕자들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그들이 가진 사병들에게 너희 주인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장, 이방원은 흙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저 높은 단상 위에서는 정도전이 지휘봉을 잡고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개미떼를 구경하는 아이처럼 말이지요. 그때 이방원의 옆에서 함께 구르던 넷째 형 이방간이 울상을 지으며 투덜거립니다. 방원아, 나 못하겠다. 진짜 못해먹겠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 아버지는 대체 왜 저런 늙은이한테 홀려서 자식들을 이 고생을 시키는 거야? 야, 이러다 우리 진짜 다 죽는 거 아니냐? 뺏길 거 다 뺏기고 나중엔 쥐도 새도 모르게 사약받는 거 아니냐고. 형님, 입 다무세요. 놈들이 듣습니다. 아니, 내가 틀린 말 했냐? 저거 보아라, 저거. 삼봉 저 인간 눈빛 좀 봐.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온 돼지 보는 눈빛이다. 방원아, 너 뭐 뾰족한 수 없냐? 네 처가 쪽 민씨 형님들은 뭐라 안 하더냐? 이방원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술이 타져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뾰족한 수? 당장은 없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역적입니다. 지금 칼을 뽑으면 명분이 없습니다. 아내 민씨의 말대로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밟으면 밟히고 구르라면 굴러야 합니다. 하지만 이방원의 가슴 속에는 도끼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흘린 땀 한 방울, 오늘 당한 모멸감 하나하나가 훗날 정도전의 심장을 찌를 칼날이 되어 연마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이방원은 자신의 신복인 조영규와 하륜을 은밀히 부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사랑방, 촛불조차 켜지 않은 그곳에서 이방원의 눈만이 형형하게 빛납니다. 하륜 영감 보셨지요? 저들은 진심입니다. 단순히 병권을 뺏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손발을 자르고 아가리를 꿰매서 방석이놈의 발판으로 쓰려는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하륜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합니다. 대군 마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삼봉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눈과 귀를 닫으셨고 조정의 요직은 모두 삼봉의 사람들, 이른바 남운, 심효생 같은 자들이 차지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년 봄을 넘기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저들이 명나라 사신 접대를 핑계로 왕자님들을 지방으로 쫓아내려는 움직임도 포착되었습니다. 지방으로? 귀양을 보내시겠다. 하, 정말 가지가지 하는군. 영감,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하륜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말합니다. 마마,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지만 굴 입구가 막혀 있다면 다른 짐승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른 짐승? 예, 지금 삼봉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요동정벌입니다. 명나라가 우리를 업신여긴다며 군사를 일으켜 요동을 치자는 헛소리를 하고 있지요. 이걸 역이용해야 합니다. 명나라 황제 주원장은 의심이 많은 자입니다. 삼봉이 요동을 치려 한다는 소문을 명나라에 흘리면 명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외환을 끌어들여 내우를 치는 것입니다. 독을 독으로 제압하는 것이지요. 이방원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요동정벌, 정도전의 그 거창한 꿈이 오히려 그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될 수 있다?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자칫하면 나라 전체가 전쟁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법, 하물며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나라가 만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살아야겠소. 내가 살아야 나라를 다시 세울 것 아니오. 정도전이 요동정벌에 미쳐 날뛰게 내버려 둡시다. 그 미친 춤사위가 절정에 다다를 때 우리가 그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겁니다. 자, 이제 판이 쳐졌습니다. 단순히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조선의 운명을 건 거대한 도박반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도전은 이상적인 유교 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사병을 혁폐하고 요동을 치려 하고 이방원은 살아남기 위해 그 꿈을 짓밟으려 합니다. 두 사람의 대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위태로운 줄타기 위에서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터집니다. 바로 태조 이성계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왕이 쓰러졌다. 이것은 곧 억눌려 있던 모든 욕망들이 폭발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여러분, 권력의 공백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1398년 여름
경복궁 강령전 일대에는 지독한 탕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천하를 활용하던 태조 이성계가 쓰러진 것입니다. 호랑이가 알아놓으니 숲속의 질서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숨소리가 거칠어질수록 그 방문 앞을 지키는 그림자는 더욱 거대해졌습니다. 네, 바로 정도전입니다. 이제 그는 왕의 대리인이자 사실상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보고는 그의 손을 거쳐야 했고 모든 명령은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이방원은 갓도 쓰지 못한 채 비를 맞으며 강령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리고 옷이 젖어 살에 달라붙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강령전 문 앞을 가로막는 창끝들이 있었습니다. 서슬퍼런 금군들이 이방원의 앞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비켜라! 내 아버님을 뱀러 왔다! 전하께서 위독하시다는데 자식이 아비를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지만 금군들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들의 눈은 마치 감정 없는 인형 같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강령전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도전의 최측근 남훈입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비에 젖은 생쥐꼴의 이방원을 내려다보며 혀를 쯧쯧합니다. 정안군 대감, 채통을 지키시지요. 전하께서는 지금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라는 삼봉대감의 엄명이 계셨습니다. 외부인? 내가 외부인이냐? 이 나라의 왕자가 왕의 아들이 외부인이란 말이냐? 남은 네놈이 정령 죽고 싶어 환장한 게냐? 당장 길을 열지 못해! 이방원이 남은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자 금군들의 창끝이 일제히 이방원의 목을 켜놉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목덜미에 닿습니다. 이방원은 멈칫합니다. 지금 여기서 몸부림치면 저들은 주저없이 찌를 것입니다. 왕명거역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말이죠. 남은이 비웃듯 입꼬리를 올립니다. 대감, 심 빼지 마십시오.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죠. 삼봉대감께서 전하의 윤허를 받아 대규모 요동정벌 계획을 확정하셨습니다. 명나라 오랑캐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선제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그러니 왕자님들도 이제 사병들을 모두 내놓고 그 병사들이 요동으로 떠날 수 있게 준비시키십시오. 물론 왕자님들도 선봉에 서셔야겠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방원은 순간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요동정벌?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건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병을 다 뺏어가고 왕자들을 전쟁터 총알바지로 내몰겠다는 뜻이니까요. 전쟁터에서 죽거나 아니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거나 어느 쪽이든 이방원에게는 파멸이었습니다. 미쳤군. 다들 미쳤어. 전쟁? 지금 이 나라 꼬라지로 명나라랑 전쟁을 하겠다고? 그게 다 너희들 뱃속 채우려고 우리 죽이려고 꾸민 수작인 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수작이라니요? 섭섭하십니다. 대의입니다. 대의. 사대부의 기계를 만방에 떨칠 절호의 기회지요. 그러니 대감, 집에 가서 짐이나 싸시지요. 곧 소집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쾅! 강령전 문이 닫힙니다. 이방원은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허공에 대고 짐승처럼 보호합니다. 으악! 빗소리에 묻힌 그의 절규는 처절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눈을 감는 순간 혹은 자신이 전쟁터로 끌려가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라는 것을. 터덜터덜 사저로 돌아온 이방원. 그의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내 민씨 부인이 수건을 들고 나와 젖은 남편을 닦아주지만 이방원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습니다. 공포.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짙은 공포가 그의 발목을 잡고 늘어집니다. 부인, 끝난 것 같소. 저들이 요동을 친다 하오. 나더러 선봉에 서라 하오. 사병을 다 내놓고 죽으라 하오. 아버지는 나를 보려 하시지도 않으시오. 내가 졌소. 민씨 부인의 손길이 멈춥니다. 그녀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꽉 잡습니다. 그 눈톱이 살을 파고들 만큼 세게. 정신 차리세요. 졌다고요? 누가 졌습니까? 아직 목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대감의 목이 저 광화문 저잣거리에 걸리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지 않소. 궁궐은 저들이 장악했고 군사들도 다 넘어갔어. 내 곁에 남은 건 고작 몇 명뿐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요. 이방원이 절망적으로 소리치자 민씨 부인이 남편의 뺨을 올려붙입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방안을 울립니다. 이방원이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봅니다. 민씨 부인의 눈에서 토끼가 뿜어져 나옵니다. 호랑이 새끼인 줄 알고 시집왔더니 비 맞은 똥개였습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 그럼 앉아서 죽을 겁니까? 저 방석이 놈이 왕포 입고 춤추는 꼴을 저승에서 구경할 겁니까? 방법이 없다면 만들면 됩니다. 틈이 없다면 찢으면 됩니다. 삼봉이 요동정벌에 정신 팔려 있는 지금이 바로 유일한 기회란 말입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누구냐? 접니다. 영규입니다. 조영규가 쓱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낯선 얼굴들이 줄줄이 들어옵니다.
이숙번, 민무구, 민무질, 그리고 이방원의 처남들까지 모두들 눈에 살기를 띠고 품속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민씨 부인이 비장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대감이 망설이는 동안 제가 처갓종 무기들을 모조리 숨겨두었습니다. 뒷마당 장독대 밑에, 마루 밑에 갑옷과 칼을 숨겨두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기습하기엔 충분합니다. 이방원은 아내와 부하들을 번갈아 봅니다. 가슴속에서 다시금 뜨거운 불덩이같이 솟아오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자의 도끼. 그래, 이대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 차라리 내가 먼저 물어뜯고 죽겠다. 좋다, 해보자. 어차피 죽을 목숨 판이라도 한번 뒤집어보고 죽자. 영규야, 하륜 영감을 불러라. 그리고 방간 형님, 방이 형님께도 전해라. 오늘 밤 우리가 움직인다고. 하지만 여러분,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정도자는 천재였습니다. 그는 이미 이방원이 딴 마음을 품을 것을 예상하고 도성 내의 경비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왕자들이 모의할 것을 우려하여 왕자들의 사저 주변에 감시병을 깔아두었죠. 게다가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도전이 내일 새벽 왕자들을 궁으로 소집한다는 것입니다. 명분은 왕의 병문환이었지만 실상은 왕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일망타진하려는 함정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일 새벽,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의 태양은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칼을 꺼내어 숫돌에 갈기 시작합니다. 슥, 삭, 슥, 삭.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수명을 재는 초침 소리처럼 들립니다. 삼봉, 네 놈이 판 함정에 내가 들어갈 것 같으냐? 아니, 내가 그 함정을 네 무덤으로 만들어주마. 오늘 밤 네 놈의 그 잘난 붓대가리를 내 칼로 꺾어버리겠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더욱 굵어집니다. 하늘이 뚫린 데 쏟아지는 폭우.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이방원의 얼굴이 하얗게 드러났다 사라집니다. 그는 갑옷을 입습니다. 투구를 씁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성계가 하사했던 검을 허리춤에 찹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전해져 옵니다. 이방원, 넌 더 이상 아들도 아니고 신하도 아니다. 넌 오늘부터 역적이다. 살아남으면 왕이 될 것이고 죽으면 역사의 반역자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도 가겠느냐? 그는 거울 속에 자신에게 묻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가 피에 굶주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갑시다. 지옥이든 옥좌든. 그 시각 정도자는 남운의 집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심효생, 남운 등 자신의 최측근들과 함께 말이죠. 방 안은 따뜻하고 술맛은 달콤했습니다. 정도자는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여유롭게 시를 읊조립니다. 조심수양한 지 몇 년던가 취하여 누워니 세상만사 평화롭구나. 내일이면 저 거치적거리는 왕자놈들을 요동으로 보내버리고 이 나라는 진정한 유교의 이상향으로 거듭날 것이다. 방석이가 왕이 되고 내가 재상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면 요순시대가 부럽지 않으리라. 정도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마시는 이 술잔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술잔이 될 줄은. 그리고 저 빗소리 사이로 수십 명의 자객들이 숨을 죽이고 자신의 목을 노리며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398년 8월 26일 밤. 역사는 이 밤을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밤의 진짜 이름은 생존을 위한 도살이었습니다. 이방원이 이끄는 소수의 병력, 그들이 광화문을 향해 그리고 정도전이 있는 남운의 첩의 향해 은밀하게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빗소리가 그들의 발소리를 감춰주고 어둠이 그들의 살기를 덮어줍니다. 자,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피할 곳도 없습니다. 오늘 밤 한양의 빗물은 붉게 물들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형제에게, 그리고 스승에게 검을 겨눈 이방원의 처절한 도박. 그 주사위가 마침내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 오는 날에 불이 더 무섭게 타오른다는 걸 아십니까? 1398년 8월 26일 밤 한양 송현 언덕배기에 있는 남운의 첩집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땅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춤을 춥니다.
물과 불이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그 기괴한 풍경 속에 이방원이 서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빛을 받아 붉게 일렁이고 빗물과 땀이 뒤섞여 흐르는 뺨 위로는 섬뜩 큰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손에 든 횃불을 지붕 위로 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태워라! 모조리 태워버려라!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아라! 저 안에서 술이나 처먹고 있는 간신배 놈들을 훈제구이로 만들어주마! 와! 사병들의 함성이 천둥 소리를 덮어버립니다. 화살 끝에 불을 붙여 쏘아대니 기와지봉 틈새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안에서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불이야! 불! 사람 살려! 술에 취해 골라 떨어졌던 정도전의 신복들이 혼비백산하여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이방원의 사병들이 가차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푹!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시체들이 문지방에 겹겹이 쌓입니다. 피비린내가 타는 냄새와 섞여 코를 찌릅니다. 이방원은 말 위에서 그 아수라장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누군가를 찾습니다. 조무래기들은 필요 없다. 오직 한 사람. 내 아버지의 눈을 가리고 내 형제들의 손발을 묶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 늙은 여우, 삼봉 정도전. 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느냐? 정도전은 어디 있느냐? 이 쥐새끼 같은 영감탱이가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게냐? 샅샅이 뒤져라. 기와장을 다 뜯어내서라도 찾아내! 그때였습니다. 이웃집 담장 아래 개구멍 같은 틈새로 엉금엉금 기어나오는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화려했던 관복은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된 채 배를 땅에 깔고 비굴하게 도망치는 노인. 한 손에는 술병 대신 지팡이를 짚고 부들부들 떨며 살 길을 찾는 그 초라한 뒷모습. 바로 조선의 설계자라 불리던 정도전이었습니다. 저기다! 저기 삼봉이 도망친다! 병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노인을 낚아챕니다. 아이고, 나 좀 살려주시오! 내가 누군 줄 아시오! 노인의 비명소리는 처절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와 이방원의 말 앞에 내동댕이 칩니다. 철퍼덕. 진흙탕 속에 처박힌 정도전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봅니다. 번개 같은 불빛 아래 드러난 이방원의 얼굴. 그건 처승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방원은 말에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처벅, 처벅. 진흙을 밟는 소리가 정도전의 심장을 짓누릅니다. 이방원은 허리춤에서 칼을 뽑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가까이 정도전의 코앞까지 다가가 쪼그리고 앉습니다. 그리고 흙탕물이 묻은 정도전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봅니다. 삼봉대감, 만이지 이제 역적 정도전이라 불러야 하나. 꼴이 이게 뭡니까? 천하를 호령하던 일인지야 만인지상의 위세는 다 어디 가고 개구멍으로 도망이나 치는 신세가 되셨습니까? 정도전은 거칠게 숨을 몰아쉽니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아직 자존심이라는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쉰 목소리로 내뱉습니다. 정한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왕명을 어기고 사병을 일으키다니. 이건 역모입니다. 전하께서 아시면. 전하, 아직도 전하 타령입니까? 아버님은 병석에 누워 계시고 그 눈과 귀를 막은 건 바로 당신 아닙니까? 역모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역모라면 나는 기꺼이 역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진짜 역적은 바로 당신입니다. 왕실을 능멸하고 적장자들을 내치고 핏덩이 같은 막내를 내세워 나라를 삼키려 했던 당신이야말로 천하의 대역주인 아닙니까? 무슨 소리? 나는 오직 이 나라와 사직을 위해 유교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유교의 이상? 웃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이상이 고작 이거였습니까? 형제를 이간질하고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고 당신 혼자 권력을 독차지하는 게 유교입니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존경했는지 아십니까? 고려를 무너뜨릴 때 당신의 그 사상에, 그 비전에 내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당신은 나를, 우리를 그저 쓰고 버리는 사냥개 취급했습니다.
토사구팽. 아니, 우리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소틀 걸지 않습니까? 이방원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떨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스승이라 믿었던 사람, 동지라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깊은 배신감과 상처였습니다. 이방원은 벌떡 일어나 칼을 뽑아듭니다. 챙! 시퍼런 칼날이 빗방울을 가르며 정도전의 목을 겨눕니다. 살려주시오, 정한군. 제발, 내 목숨만은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는 정사에 관여하지 않겠어. 그저 시골에 내려가 글이나 읽으며 살게 해주시오. 예? 정도전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립니다. 천하의 정도전이, 조선의 기틀을 닦은 거인이 목숨 앞에서 이토록 초라하게 무너집니다. 이방원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표정을 짓습니다. 차라리 끝까지 호탕을 쳤더라면, 차라리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했더라면 내 마음이 덜 비참했을 것을. 늦었습니다, 대감. 너무 멀리 왔습니다. 당신이 살면 내가 죽고 내가 살면 당신이 죽어야 하는 판입니다. 당신이 만든 이 잔인한 권력의 법칙, 내가 완성해드리지요. 이방원은 칼을 높이 쳐듭니다. 번개가 번쩍하며 세상을 환하게 비춥니다. 정도전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됩니다. 안 돼! 안 돼! 서걱. 둔탁하면서도 섬뜩한 소리가 빗바로 소리를 뚫고 들려옵니다. 정도전의 고개가 툭 떨어집니다. 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빗물과 섞여 흙바닥을 적십니다. 조선을 설계했던 거대한 머리가 진흙탕 속에 나뒹굽니다. 이방원은 피부든 칼을 쥔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허무하군요. 참으로 허무해. 고작 이렇게 죽을 것을, 고작 칼 한 번 휘두르면 끝날 목숨을. 대감은 왜 그리 아동바동 욕심을 부리셨소? 왜 우리를 적으로 돌리셨소? 편히 가시오. 저승에 가서는 포은 선생과 만나 회포나 푸시오. 두 분 다 내가 보냈으니 할 말은 많으실 겁니다. 이방원은 칼을 바닥에 탁 털어 피를 닦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섭니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의 흔들림을 싹 지우고 다시금 냉혹한 야수의 것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영규야, 나무는 찾았느냐? 심효생은 놓쳤습니다. 담을 넘어 도망친 것 같습니다. 찾아라. 이 잡듯이 뒤져서 찾아내라. 오늘 밤 씨를 말려야 한다.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예? 병사들이 흩어지고 이방원은 다시 말에 오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바로 궁궐로 들어가 아버지 이성계를 만나고 세자 이방석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그의 말바꿈이 경복궁을 향합니다. 그의 등 뒤로는 여전히 남원의 집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길은 마치 구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봉화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궁궐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도성 안에서 불길이 치솟고 함성 소리가 들리자 숙직하던 내시들과 궁녀들이 공포에 질려 뛰어다닙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태조 이성계도 그 소란에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이냐?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게야? 삼봉은 아직 안 왔느냐? 전하, 저기 내관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벌벌 떠옵니다. 이성계는 불길한 예감에 몸을 일으키려 하지만 마비된 곰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밖에서 쿵쿵쿵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피칠갑을 한 갑옷, 젖은 머리카락, 살기등등한 눈빛,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들어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피가 마르지 않은 칼이 들려 있습니다. 방원아, 네가 어찌 이 밤에 칼을 들고. 아버님, 편안하셨습니까? 불효자 방원이 문안 인사 올립니다. 이방원은 털썩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 절은 효도의 절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자의 선언이었습니다. 네 이놈, 삼봉은 어디 있느냐? 삼봉대감은 방금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아버님의 눈과 귀를 막고 나라를 어지럽힌 간신배를 소자가 처단하였습니다. 뭐라고? 처단? 네가 감히? 이성계의 눈이 뒤집힐 듯 커집니다. 그는 베개를 집어던지며 고함을 지릅니다.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네가 사람 새끼냐? 스승을 죽이고 이제는 아비까지 죽이러 온 게냐? 아버님, 정신 차리십시오. 정도전은 역적입니다. 그자는 아버님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우리 왕실을 씨를 말리려 했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오늘 밤 죽은 건 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모르십니까? 왜 자식의 마음은 헤아려 주지 않으시고 저 간신배만 찾으십니까? 이방원의 절규가 편전을 울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힙니다. 애증과 원망,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 이성계는 힘없이 고개를 떨굽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칼자루는 이미 아들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그때 저 멀리 동궁전 쪽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자 이방석입니다. 이방원의 귀가 쫑긋 섭니다. 아, 세자 저하께서 깨신 모양이군요. 형이 되어 아우를 달래주러 가야겠습니다. 안 돼, 방원아. 안 돼. 방석이는 건드리지 마라.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어. 제발, 제발 그 아이만은 살려다오. 이성계가 침상에서 굴러떨어지며 아들의 바짓단을 잡으려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차갑게 돌아섭니다. 죄가 없다니요. 그 자리에 앉은 것이 죄입니다. 주제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탈이 나는 법이지요. 걱정 마십시오, 아버님. 고통 없이 보내주겠습니다. 이방원은 편전을 나섭니다. 그의 뒤로 이성계의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보다 더 처절한 자식을 잃은 아비의 울음소리. 하지만 이방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그 핏덩이를 치워야 이 비비린내 나는 밤이 끝납니다. 그는 동궁전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조선의 역사는 피로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동궁전 앞 어린 세자 방석이 내관의 폼에 안겨 벌벌 떨고 있습니다. 형님, 형님, 저를 죽이러 오신 겁니까? 17세, 아니 이제 막 18살이 된 어린 세자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이방원을 올려다봅니다. 이방원은 잠시 멈칫합니다. 저 눈빛, 아버지와 너무나 닮은,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막내 동생의 눈빛. 하지만 이방원은 눈을 질끈 감고 뜹니다. 원망하려거든 너를 그 자리에 앉힌 정도전을 원망하라. 그리고 늙은 아버지를 원망해라. 다음 생에는 왕가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마라. 이방원이 눈짓하자 조영규가 철퇴를 들고 다가옵니다. 퍽! 짧은 타격음,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어린 세자가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빗물 웅덩이에 붉은 꽃이 피어납니다. 끝났다. 밤새도록 퍼붓던 비가 그치고 마침내 1398년 8월 27일의 아침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씻겨 내려간 빗물은 맑아졌지만 경복궁의 돌바닥 틈새마다 고인 붉은 웅덩이는 미처 마르지 않았습니다. 궁궐의 공기는 서늘했고 까마귀 몇 마리가 깍깍거리며 시체가 치워진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기괴한 고요함 속에 이방원이 서 있습니다. 피 묻은 갑옷은 벗어 던졌지만 그의 옷깃에는 여전히 비릿한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그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어젯밤의 살육이 마치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평화로운 하늘입니다. 방원아, 이제 다 끝난 거냐? 뒤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둘째 형 이방과입니다. 그는 아직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가 아끼는 신하를 죽이고 배다른 동생을 죽이는 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이방원은 천천히 뒤를 돕니다. 그의 눈은 깊은 우물처럼 가라앉아 있습니다. 예, 형님, 다 끝났습니다. 정도전도 갔고 남은도 갔고 방석이도 갔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쩔 셈이냐? 아바마마께서 저리 노여모하시는데 네가 왕이 될 거냐? 이방과는 겁에 질린 눈으로 동생의 입만 바라봅니다. 사실 모두가 그리 생각했습니다. 칼을 쥔 자가 왕이 되는 것, 그것이 난세의 법칙이니까요. 하지만 이방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는 피식, 자조적인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젓습니다. 제가요? 천만에요. 제가 왕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를 협박하고 동생을 죽여 왕위를 찬탈한 폐륜아라고 손가락질하겠지요. 명분, 그놈의 명분이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피를 너무 많이 뒤집어 썼습니다. 피냄새 나는 왕을 반길 백성은 없습니다. 그럼 누가? 형님이 하십시오. 뭐? 나더러 하라고? 예, 큰형님 방우는 이미 돌아가셨고 이제 적장자는 형님뿐입니다. 형님이 세자가 되시고 나중에 보위에 오르십시오. 그래야 모양새가 좋습니다. 저는 그저 형님의 충직한 아우이자 이 나라를 지키는 칼로 남겠습니다. 이방과는 펄쩍 뜁니다. 싫다. 나는 싫어.
내가 왕이 되면 저 자리에 앉아서 가시방석처럼 뻘라고? 나는 정사도 모르고 그저 사냥이나 하며 살고 싶다. 네가 저질러 놓고 왜 나한테 떠넘기느냐? 형님, 이방원의 목소리가 낮고 굽게 깔립니다. 순간 이방관은 흠칫하며 입을 다뭅니다. 선택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형님이 거절하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역적으로 몰려 죽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형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허수아비라도 좋으니 저 용상에 앉아 계십시오. 정사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형님은 그저 살아만 계시면 됩니다. 이방관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고개를 떨굽니다. 동생의 눈빛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결국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방원의 각본대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날 오후 태조 이성계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교지를 내립니다.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잃고 믿었던 신하를 잃은 늙은 왕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세자 방석이 죽었으니 둘째 아들 영안군 방과를 새로운 세자로 책봉한다. 교지를 읽어내려가는 내관의 목소리가 젖어 있습니다. 태조는 침상에 누워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선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십니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내 손으로 고려를 무너뜨리고 얻은 이 나라가 결국 내 자식들의 피로 물드는구나. 이게 업보인가? 왕실을 몰살시킨 나의 업보란 말인가? 왕위를, 아니 사실상 나라의 주인을 형에게 양보한 이방원. 그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 뒤로 물러났지만 실상은 조정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군권도 인사권도 모두 그의 제가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한군이라 부르지 않고 속으로 진짜 왕이라 불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갑니다. 이방원은 텅 빈 경복궁 마당을 홀로 걸어 나옵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다봅니다. 거대합니다. 마치 괴물처럼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는 중얼거립니다. 정도전 대감, 보시오. 당신이 없어도 해는 뜨고 나라는 굴러갑니다. 당신이 꿈꾸던 재상의 나라는 끝났소. 이제부터는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자가 정의가 되는 시대요. 내가 보여주겠소. 당신이 틀렸고 내가 옳았다는 것을. 내 방식대로 이 조선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이요. 피를 흘려야 한다면 흘릴 것이고 악마가 되어야 한다면 기꺼이 될 것이요.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1392년 찬란하게 떠올랐던 조선의 태양은 불과 6년 만에 형제의 피로 얼룩진 채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개국 공신들의 알력 다툼, 왕권과 신권의 대립,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비극, 이 모든 것이 뒤엉켜 폭발한 1398년의 그날 밤, 역사는 이것을 제1차 왕자의 난이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흘린 피가 마르기도 전에 저 멀리서 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된 형, 왕이 되고 싶은 동생, 그리고 왕위를 빼앗긴 아버지. 이 세 남자의 기가 막힌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 제5화 왕자의 난,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다 편에서 그 숨막히는 역사의 진실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조선 왕조 500년의 살아있는 역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